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 2주 만에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인사드렸던 신동춘입니다. 또 우리 강석진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뵙습니다. 이재희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주 2주 만에 보니까 또 생동감이 넘치고 봄이 오는 듯도 합니다. 예, 오늘은 저기 조미수교, 그러니까 조선과 미국의 수호통상조약이죠. 그 수교가 조선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 거기서 이제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또 활약상 그 구체적으로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고 저희 셋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강석진 작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미 수교가 우리 조선의 근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저는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근대사라는 그 객관적인 그 역사적 측면과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교회사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저는 조명을 하면서 미국과 조선과의 수교 통상 조약이 한국의 근대화에 이것이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불씨가 되었다 하는 그런 아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일의 그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있는 건데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모습,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근대화 되기 그 직전에 그때의 시대상은 어땠을까? 그걸 갖다 우리가 먼저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1800년대 때 중반부터는 서양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큰 아주 급변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 동북아, 중국, 조선 그리고 일본 여기에는 서세 동점이라는 서양의 근대 문명이 동양으로 이전하면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그런 충돌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주 경랑기 시대가 바로 1800년대 때였었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심각한 시대의 큰 혼란에 빠졌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편전쟁 같은 거요. 뭐 난징조약이라든지 그래서 나라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서양 제국에 빼앗겼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는 이 섬나라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는데 희한하게 그 시대에 미국이 남북전쟁을 끝난 다음에 미국이라는 이 커다란 이 신생 큰 대국이 말이에요. 부강 국가가 되면서 그 세력을 뻗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 태평양을 건너서 이 섬나라인 일본에 그 당시는 흑선이라고 그러는데 한포 외교를 통해 갖고 일본의 막부 시대를 종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유신 시대로 접어들었죠.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1854년 페리 제독이 이제 흑선을 갖다 해서 소위 한포 외교를 이제 시작.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미국의 그 군함을 갖다 흑선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완전히 그 공포의 대상이 됐을 것 같아요. 대포를 막 뻥뻥 쏴가면서 수교 통상조약 맺자고 하니까 거기에 결국은 이제 무릎을 이제 꿇었겠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유신 정책을 쓰면서 짧은 시대에 그들은 부국 강병을 이뤘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쇄국 정책을 쓰면서 문을 꽁꽁 코를 잠그고 외국하고는 절대 수호 통상 조약을 안 맺으려고 했어요. 그나마 이제 봉건 시대 그 왕권을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기득권 세력자들의 그런 그 저항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시대의 그 조류가 이미 그것을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이게 진입이 된 거였었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남북전쟁 1885
5년에 끝냈나? 1861년에서 65년 사이에. 제가 이 연도 외우는 게 참 아주 결정적인 약점인데 1861년에서 65년까지 남북전쟁 치열하게 치르고 이제 66년부터는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권으로 이제 진출하는데 일본을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타겟이 바로 이제 조선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에 도전한 그 서양 배가 미국 국적 상선 배가 제너럴 셔마노였었어요. 이 배가 중국 청진에 들어갔고 교육을 마치고 다시 새로운 시장인 조선을 갔다가 조선과 수통상 교육을 하기 위해 갖고 강제적으로 그 당시 물론 쇄국 정책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천진항에서 그 망원경, 그다음에 시계, 그다음에 뭐 유리그릇, 예?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아주 신기한 그런 진품 같은 거였었죠. 그걸 가득 싣고 대동강으로 일종의 쳐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예? 무단 침입을 한 겁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장사꾼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배에 희한한 사람이 승선했습니다.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 이 양반은 장사 목적이 아니라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한문 성경 수백 권을 갖다가 그 배에다 싣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말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내잡이 겸 통역을 해갖고 그 배에 이제 승선해서 대동강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 이제 그 박규수라는 평양 관찰사, 평안도 관찰사, 평안도 관찰사니 박규수. 이 박규수가 또 누구냐? 박지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머리가 깨인 사람인데 그 당시 평양의 관찰사이기 때문에 왕의 어명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쇄국 정책이었으니까 우리는 당신의 외양선이라고 했었어요. 외양선하고는 우리가 통상을 할 수 없으니 물러가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장사꾼인 이 사람들은 계속 통상을 하자고 강요를 했고 안 하니까 또 대포를 쏘고 좀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만 거기서 이제 고종이 최후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양선이 제너럴 셔마노를 갖다 격침시켜라. 그래서 이제 박규수가 평양 시민들과 군대를 동원해 갖고 완전히 그 셔마노를 갖다 불태워버리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마노는 대동강 망경대 거기에 침몰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하고 조선과 최초의 무력 충돌이 일어난 거였었죠. 근데 이제 그때가 1866년 9월 2일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1866년이니까 남북전쟁이 이제 끝났으니까 안정되고 해서 이제 이 사건을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 조선이 만일 잘못했다면 또 배상 문제도 또 문제 이제 삼고 그 다음에 조선과 또 수거 통상조약도 맺어야 되겠다는 이제 다목적을 갖고 1871년도에 극동함대 요코하마의 정박진 군대 군함 5척 그때 슈펠트 제독인가? 슈펠트 제독이 미국 해군을 갖다 이 강화도로 진역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통상을 요구하지만은 조선이 여기에 응하지 않아 갖고 여기서 또 강화도에서 엄청난 또 전투가 벌어져 갖고 조선 군대가 300 몇십 명이 죽게 됩니다. 이제 조선에서 너무 완강하게 저항하고 수호 통상조약 맺지를 않으니까 일단 철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여기에 포기를 안 하고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강화도에서 이제 패배를 했지만은 굴복치 아니하고 계속 조선과 수통상조약을 맺기를 원해서 일본하고는 이미 이제 맺었는데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조선과 수통상조약을 맺으려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정한론이
정해진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미국이 개입하면 곤란해지니까 이건 뭐 조선의 내정 간섭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이제 거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포기하지 않고 미국 정부에서는 또 청나라의 리홍장, 예? 북양 대신인 진짜 청나라의 실권자였죠. 이 사람을 통해 갖고 조선과 우리가 수호통상조약을 맺도록 좀 힘을 써달라. 근데 리홍장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네 나라에 이게 이권이 상당히 아주 유일하게 작용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협조를 합니다. 그래갖고 근데 이제 왜 리홍장이가 미국의 그 제의를 받아들였냐면 이미 1876년에 조일 수통상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조선반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계속 증가되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가 제국으로서 세력 확장을 하면서 남진 정책을 쓰니까 이걸 또 막을 또 필요가 있었던 거였죠. 외교적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을 조선반도에 개입을 시켜서 이러한 주변의 강국들, 열강들의 그 세력을 갖다가 좀 균형을 또 견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런 제의를 받아들여 갖고 조선 정부에다가 강하게 압력을 넣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일본이 새롭게 조선반도에 발을 들여놓고 있고 중국은 또 오랜 동안 4대 국가였고 또 러시아도 계속 남방 정책을 쓰려고 하니까 그렇다. 그럼 미국을 끌어들여 갖고 균형 외교를 해야 되겠다 해갖고 서로 이제 어떤 이익 관계가 이제 맞아 떨어진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조선과 미국하고 당사자 간의 수통상 조약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조선은 완전히 배제된 가운데에 청나라의 리홍장과 슈펠트 제독 간의 4차에 걸친 그 협상을 통해 갖고 조미 수통상 조약문이 두 사람 간에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청나라의 이 중국의核심이 거기 나옵니다. 뭐냐? 그 조약문에 반드시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 하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아주 리홍장이가 슈펠트 제독한테 아주 압력을 갑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청나라의 그런 이제 속셈을 알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국가 간의 조약인데 어떻게 제3국의 속국으로 거기다 삽입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청나라의 그런 그 요구를 물리치죠. 근데 이제 조선은 여기에 대해서 그 조약문에 반드시 이 조항을 삽입해 주십시오 하고 아주 애걸한 게 뭐냐? 불입교당. 조선에는 예배당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 삽입시켜 주십시오 하고 리홍장한테 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홍장은 청나라는 이미 서양 제국들하고 이제 그런 기독교들이 다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제간의 협조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다고 반대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조항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외국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왜 중요하냐면은 조선이 이제는 자주국으로서 세계 열방과 특히 서양과 서양 세력과 해양 세력과 국교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갖고 자주국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된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 조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개월인가 3개월이 있다가 영국하고도 수호통상 조약 맺고 독일, 불란서, 러시아, 이태리, 벨기에 이런 정말 해양 세력의 대표적인 그런 나라들과 수호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더 이상 은둔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 열방에 속한 조선이라는 것을 갖다 만천하에 이제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은 1884년 9월에 그러니까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1882년 5월 22일 날 제물포에서 맺어져요. 그리고 이제 1883년도에 3년 5월 달인가 이제 5월 달에 최초의 조선의 이제 미국 공사가 성조기를 앞세우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푸트공사예요. 근데 이 푸트공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미양요동, 신미양요 1871년대 조선군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조선군을 향해 총을 쐈던 장교였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공사가 돼갖고 한성에 입성을 하고 이제 한성에 성조기가 휘날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이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그 다음에 9월 달에 상해에 있던 웬 의사 선교사가 이 미국 공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뭘로 들어오냐면 미국 공사의 공의, 의사로서 의사 신분을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고종을 아련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은 1884년 12월 달.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우리나라 이제 근대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갑신정변. 예, 갑신정변.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제 근대화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 이제 우종국을 개원하는 그 행사에 이제 많은 이제 고관대작들이 외교 관계 그런 사람들이 그 행사에 이제 참여를 하고 조선 왕실에서는 대표적으로 민영기가 그 행사에 오는데 이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신 박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제 실학의 대가이고 개화사상의 또 선구자였던 박규수로부터 실학사상과 개화사상 교육을 받은 김옥균이, 박용호, 홍영식, 그다음에 이재필 이런 사람들이 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화를 하고 왕정 시대를 이제는 종식을 하고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아주 급진적인 진보파, 개혁파가 이 4명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민영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객을 뇌물 주고 이제 구해갖고 민영익을 그 행사에서 제거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행사 때 그만 정말 민영이가 계획된 대로 자객들한테 테러를 당해갖고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에 다 죽어가는 민영익을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렌 의사, 이 선교사가 최초로 조선인한테 서양 의술을 통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 살려냅니다. 그래서 민영이가 수술받은 지 3개월 만에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종과 민비 또 민영이가 이 미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알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상금 10만 양을 줍니다. 그러면서 알렌 의사는 우리 조선에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서양의 그 의술을 받아들여서 근대식 병원 세우는 것을 원합니다. 이래갖고 병원을 세워줍니다. 그것이 이제 잘 아시는 광해원이란 병원이고 광해원이라는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 한성에 근대식 서양 병원이 세워지고 의학교가 또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곧 이어서 또 누가 들어왔냐면 아펜셀러, 그 다음에 언더우드, 그 다음에 스크랜턴.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조선에 근대식 교육기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아펜셀러는 배제학당을 세우죠. 그래서 근대식 그런 교육을 시켜요.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배양받은 사람이 이승만.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크랜턴 여사는 이화 학당을 통해서 조선 여성들한테 근대식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갖고 개화상 신분 차별을 없애고 남녀 차별을 없애는 근대식 교육을 또
시키죠. 언더우드는 또 경신학교를 세우고 그 경신학교가 이제 연희 전문 대학의 전신이 되죠. 이처럼 한국의 이 온 선교사들이 조선의 근대화에 아주 초석을 놓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알렌 이사가 의료 선교사로서만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조선 근대화의 인프라를 놓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제물포와 한성 간에 한 40몇 킬로가 되는데 이 선교사들과 외교사들 때문에 배 타고 들어오면은 40몇 킬로를 열몇 시간을 걸어서 와야 했었어요. 또는 뭐 우마차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고종한테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개화된 나라들은 다 이 철도 부서를 합니다. 조선에서도 이 철도 부서를 하십시오. 이래갖고 이제 미국 자본을 끌어들여갖고 경인 철도를 놓게 됩니다. 나중에 그걸 완공하는 것은 이제 일본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와 같이 조선반도의 철도가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알렌 의사가 또 고종한테 뭘 제의하냐면, 자, 여름철만 되면 수인성 정년병이 콜레라가 이렇게 많이 번지는데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이 원인이 바로 물을 통해서 오염돼서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를 희생당하니까 상수도 시설을 하십시오. 이래갖고 또 미국의 콜브란트 상사를 갖다 또 데려갖고 유치를 해갖고 상수도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전기 시설을 또 미국의 전기업자를 끌어들여갖고 또 전기와 그 다음에 전차를 또 부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한전이 바로 이제 이때 한미 전력공사가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렌 선교사는 그 이외에도 조선이 최초로 1893년대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조선을 알리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조선이 최초로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그 만국박람회 출품을, 그래서 검은고, 그 다음에 이 자기, 이걸 갖다가 참 지금으로 보면 참 별별로 먹는데 그걸 갖다 세계인들한테 알립니다. 그 다음에 이 알렌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조선인이 이민 갈 수 있는 길을 터나갖고 1902년도에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에 이민 가는 그 길을 이 사람이 열어줘요. 자, 이와 같이 엄청난 아주 큰 우리 조선 근대화의 참 그 초석을 놓은 사람이 바로 알렌 선교사고,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헐버트, 그다음 스코필드 선교사가 한국의 독립운동, 일본 강점기 때에 고종한테 큰 힘을 실어줘 갖고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 미국과 조선과 수통상조약이 단순히 통상과 외교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근대화에 초석을 놓는 어마어마한 큰 공헌을 했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모르던 거를 많이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강석진 작가님이 굉장히 그 실감나게 설명을 하니까 개화기 그 미국 선교사들, 미국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실감나게 느껴지고 새로운 그 아주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이 그 미국의 우리 조선의 수교가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어떤 점이? 청나라, 일본, 러시아 이 나라들은 다 조선을 먹어 치우려고 작정을 하고 처음부터 침략적인 의도를 가져왔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자유주의 사상을 가졌는지 청교도 사상을 가졌는지 그냥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기관, 의료기관 모든 인프라를 놓고 어프로치가 틀리잖아요, 완전히. 예, 그게 틀린 점이에요. 더군다나 이 뭐 알렌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아까 누구죠? 외교적 입장까지 참 대변을 했다고 하는 거는 참 미국의 조정하고 좀 틀리긴 하지만 이 민간인들 차원에서는 조선을 정말 사랑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뭐 그렇게 어떻게 생각되세요? 뭐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해서 사실 땅 덩어리도 넓고 땅에 대한 욕심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잠깐 이제 제가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을 때 고종이 이제 그렇게 명을 내렸다고 했는데 당시에 고종의 나이가 14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쇄국 정책에 관한 거는 거의 이제 흥선대원군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고종은 이 서양 문물에 대해서 박교수 스승한테 배웠기 때문에 문물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무슨 물건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서양에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직접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광무 황제 다음 강의에 이채희 작가님께서 또 사실 알려지지 않은 고종의 개혁적인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조선의 근대화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여러 가지 교육기관, 의료기관, 뭐 인프라를 통하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한국 민주주의 뿌리가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미국으로부터 되고 우리가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를 배웠고 도입을 했죠. 중요한 게 누구죠? 중요한 게 어떠죠? 여성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교육제도를 통해서 신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아까 저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1948년에 처음으로 총선거를 치를 때 여성이 처음부터 선거에 참여를 했어요. 이거는 서양의 어느 나라도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없었죠, 그런 예는? 예, 1970년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여성이 처음으로 투표를 했다고 나왔는데 저희는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앞선 1948년에 재헌 국회를 만들 때 그때 이미 여성이 머리에 뭐 두건도 쓰고 한복을 입고 와서 투표를 다 했죠. 그 알렌이 또 우리나라 외교사에 아주 큰 획을 긋는 좀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알렌 선교사가 3년 동안은 의도 선교사로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 이분이 그 이후에 18년인가는 외교관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최초의 주미 공사로 공사에 거기 참사관인가 그 직분을 갖고 나갑니다. 근데 이때 이 청나라의 그 공사 외교관들이 워싱턴에 있는 그 공사한테 어마어마한 또 압력을 가해요. 미국 정부한테 어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조선의 그 공사는 청나라의 공사한테 사전에 서류를 보이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보고를 하라고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막 집어넣습니다. 그걸 사전에 차단시킨 사람이 알렌이에요. 알렌은 조선말 영어 하니까 미국 시민권자로서 그걸 막아줬었어요. 알렌이란 분이 알렌이 대단한 사람이네요. 알렌의 그 참 존재 가치는 더욱이 비슷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또 관찰할 거는 그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썼는데 이상하게 그 초창기에는 계속 그 세국 정책이 먹혔어요. 뭐 그렇죠. 신미양요, 병인양요, 뭐 미국 군대가 강화도에 쳐들어오고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에 쳐들 그때마다 무슨 저기 포로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뭐 그 포 이름이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물리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수교가 늦어지면서 그 일본의 침략이 가속화된 게 참 이게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때 그 홍성대원군이 교만해져 갖고 척화비를 또 전국에 곳곳에 세웠죠.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부터 오런캐라고 아니 그 얕잡아 보던 게 있어가지고 아마 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셨지만 뭐 알렌이 나가는 뭐 그 애교에 대해서도 일일이 간섭을 하고 청나라가 조선을 속방으로 끝까지 간주를 했고 일본은 이미 정한론등해서 조선 정부의 의지가 강했어요. 약간 우리 이 작가님 얘기했처럼 미국은 이제 조선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인상적이고. 참 근데 그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요즘 우리 한반도의 정세를 놓고 보면서 우리 한국 내에도 친미 또는 친중, 반미, 이런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날 100몇십 년 전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결론이 나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걸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우리 이제 그 전부 선교사들이니까 이 선교사 뭐 기독교를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뭐 주장하는 우리 입장은 아닌데
그래도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문맹률이 굉장히 심했어요. 사실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치에 의사표시를 하겠습니까? 문맹 퇴치를 했다는 거, 계몽사상, 또 남녀 평등 사상,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의식의 형성과 확산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 선교사들이 언제요? 1500 몇 년도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제 건너왔잖아요. 네. 이런 그 불타는 정신과 인류의 봉사 정신을 가지고 박해주의. 박해주의가 조선을 들어온 거예요. 조선을 들어와서 영토적 야심이 없이 이렇게 참 개화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자주 독립 정신을 고취를 해서 결국 독립운동으로 이어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배제학당에서 이승만 뭐 누구죠? 안창호, 김규식, 김규식 다 양성이 됐잖아요. 전 민족 지도자들이 그때 설립된 교육기관을 통해서 다 뒤에 이제 독립운동이 되고 결국 우리가 이제 해방 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다 밑거름이 된 인재들입니다. 네. 그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세운 그 학교 개수가 670몇 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한국의 그 문맹을 퇴치하고 또 근대화 사상, 민주화 사상, 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주의 독립 사상을 불어넣는데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줬었죠. 네. 이 작가님 어떻게 우리가 뭐 미국을 찬양하는 건 아닌데 이건 객관적 사실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를 더 알아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점이 많은 것이죠. 이게. 지금 현재만 봐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걸 많은 국민들이 의식을 지금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20, 30대 학생들이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국에 대한 관심도도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게 참으로 신생국가로서 놀랍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토대로 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는 게 참, 물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그렇게 이제 기초도 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걸 전부 찬성을 해서 그렇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굉장한 그런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러한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헌법의 기초는 이미 그 개화기 때 싹텄던 자유평등 사상, 이런 그 계몽 사상이 바탕이 된 것이다. 물론 일제라는 암흑기가 있었지만 그 싹이라는 것이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 점이 우리나라는 국가가 있기 전에 이제 재헌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그 헌법을 만들어 놓은 후에 헌법에 맞춰서 국가를 세운 거거든요. 조각이 되고 만들어졌군요. 다른 나라에 없는 굉장히 훌륭한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법이 그렇게 이제 좋은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더 이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거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우리나라의 그 수교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고요. 오늘날에 비춰서 다시금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더욱 각성하고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3강에는 우리 광무황제 장편 역사소설 광무황제 저자이신 이재희 작가께서 거기 발제를 해주시고 또 아주 재미있는 그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